절간 소녀와 빔의 철학, 체움과 비움의 경계에서 제4편 다시 찾아온 깨달음. 다음 날 아침, 정아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어제 수보리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특히 노자의 수레바퀴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준호와의 2차전을 준비해야 했다. 아직 교실에는 몇 명만 와 있었다. 정아는 자리에 앉아 어젯밤 적어둔 메모를 다시 읽어봤다. 수보리가 말해준 노자 도덕경 11장의 내용이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있어 그 비어있음에 수레의 쓰임이 있다. 정아는 이 구절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바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운데 빈 구멍이라는 것. 그 빈 공간이 없으면 바퀴축을 끼울 수 없어서 수레가 굴러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의 실용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다. 정아야, 일찍 왔네. 민지가 교실로 들어오며 인사했다. 이어서 준호도 들어왔다. 정아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시작이다. 준호야, 어제 우리가 한 이야기 말인데. 정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 그거. 준호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직도 그 쓸모없는 공 이야기 생각하고 있어? 응, 그런데 말이야. 내가 말한 실용적인 것에 대해 생각해봤어. 준호가 관심을 보였다. 민지도 옆에서 귀를 기울였다. 너 휴대폰 있지? 정아가 물었다. 당연하지. 그 휴대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해? CPU? 아니면 배터리? 아니야. 화면이야. 그런데 화면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알아?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화면은 수많은 작은 점들, 즉 픽셀로 되어 있어. 그런데 그 픽셀들 사이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있어야 해. 만약 픽셀들이 빈 공간 없이 빽빽하게 붙어 있으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여. 준호가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빈 공간이 있어야 각각의 픽셀이 구별되고 그래야 우리가 글자나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공의 실용성이라고. 그게 맞나? 준호가 의구심을 표했다. 그뿐만 아니야. 정아가 계속했다. 노자라는 중국의 철학자가 25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어. 정아는 준비해온 메모를 읽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 있어. 그 비어있음에 수레의 쓰임이 있다.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드니 그 비어있음에 그릇의 쓰임이 있다. 문과 창을 뚫어 집을 만드니 그 비어있음에 집의 쓰임이 있다. 따라서 있음의 이로움은 없음의 쓰임 때문이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듣고 있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정아가 물었다.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바퀴. 바퀴의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굴러간다는 뜻이야? 맞아.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바퀴의 가운데 구멍이 없으면 축을 끼울 수 없어서 굴러갈 수 없어. 민지가 끼어들었다. 그럼 컵도 그런 거야? 컵 안이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고. 정확해. 정아가 기뻤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교실도. 벽과 지붕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 준호가 교실을 둘러보았다. 확실히 벽으로 둘러싸인 빈 공간이 있어야 교실이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준호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철학이야? 바로 그거야. 정아가 미소를 지었다.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항상 있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없는 것은 무시하거든. 예를 들면 음악을 생각해봐. 음표들만 있으면 음악이 될까? 당연히 안 되지. 맞아. 음표 사이사이에 쉼표, 즉 침묵이 있어야 진짜 아름다운 음악이 돼. 말할 때도 마찬가지야. 말과 말 사이에 침묵이 있어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어. 준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머릿속이 온갖 걱정과 잡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수 있어. 아니, 안 돼. 맞아. 마음이 비워져야, 즉 평온해야 집중할 수 있고 공부도 잘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공철학의 실용성이야. 이때 영수가 끼어들었다.
그럼 정아는 그런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랐다는 거야? 응. 정아가 솔직하게 답했다.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집중이 더 잘 돼. 그리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준호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그게 정말 미래에 도움이 될까? 대학 입시나 취업에? 그것도 생각해봤어. 정아가 말했다. 요즘 대기업들이 직원 채용할 때 뭘 중요시한다고 생각해? 성적? 스펙?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창의성과 소통 능력을 더 중요시해. 그런데 창의성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에 없던 연결을 만들 때 나와. 그런데 머릿속이 기존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 머릿속에 빈 공간, 즉 여유가 있어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만날 수 있어.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선 명상을 했다고 하고 구글 같은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해. 민지가 놀라워했다. 정말? 그런 큰 회사에서도? 응. 마음을 비우는 것이 창의성과 집중력을 높인다는 걸 과학적으로도 증명했거든. 준호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그런 공부를 하면 정말로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정아가 진지하게 말했다. 공철학은 단순히 성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뜻이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려줘.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 준호가 잠시 생각했다.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 이웃에 김 사장님이라고 계셔. 돈도 많고 큰 집에도 사시는데 늘 스트레스 받고 가족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 그분이 행복해 보여? 아니야. 반대로 우리 절의 효산 스님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항상 평온하고 만족해 하셔. 누가 더 행복해 보여? 스님이. 바로 그거야.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와. 그리고 마음의 평화는 마음을 비울 때, 즉 집착을 놓을 때 얻을 수 있어.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아이들이 모두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이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나도 그런 공부를 배울 수 있을까? 정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물론이지. 이번 일요일에 우리 절에서 법회가 있는데 한번 와볼래? 법회? 그게 뭐야?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불교 철학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는 수볼이라는 분이 계셔서 동서양 철학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셔. 정말 재미있어. 민지가 관심을 보였다. 나도 가볼 수 있을까? 당연히. 누구든지 환영이야. 영수도 끼어들었다. 그럼 나도. 모두 같이 와. 정아가 기뻤다. 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정아야,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하는 공부를 쓸모없다고 한 거. 괜찮아. 너도 나름대로 걱정해 준 거잖아.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인 공부도 중요한 건 맞아. 그럼 둘 다 하면 되는 거네. 맞아. 학교에서는 수학, 영어, 과학 열심히 배우고 그 외 시간에는 삶의 지혜도 배우는 거지. 둘이 서로 도움이 될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정아야, 너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는 거야? 정아가 겸손하게 웃었다.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야. 수보리 스님이 워낙 박학하셔서 많은 걸 가르쳐 주시거든. 그 수보리라는 분은 누구야? 인도에서 오신 수행자야.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 존자와 같은 이름이시거든. 혹시 그분 자체가? 글쎄. 정아가 신비롭게 웃었다. 직접 만나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다. 얘들아, 아침 조회 시간이야. 아이들이 자리를 정리하면서 준호가 정아에게 속삭였다. 정아야, 정말 일요일에 갈게. 좋아. 친구들이랑 같이 와. 수업 시간 내내 정아는 기분이 좋았다. 준호가 마음을 열고 공의 철학에 관심을 보인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수보리에게 배운 노자의 수레바퀴 비유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 몰랐다. 점심시간에 준호가 다시 다가왔다.
정아야,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 뭐야? 어제 내가 말한 장자의 무용지용 이야기 말이야. 그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정아가 눈을 빛냈다. 아, 그거.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뜻이야. 어떤 뜻인데?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어떤 나무가 있는데 굽어지고 울퉁불퉁해서 집 짓는데 쓸 수 없었대. 사람들은 그 나무를 쓸모없다고 했지. 그럼 정말 쓸모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장자는 이렇게 말했어. 바로 쓸모없기 때문에 이 나무는 몇백 년을 살 수 있었다. 만약 곱고 예뻤다면 벌써 베어져서 죽었을 것이다라고.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장자는 이런 비유도 했어.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두 발 딛고 설 작은 공간뿐이야. 그럼 그 작은 공간만 남기고 주변을 모두 깊은 낭떠러지로 만들면 어떨까? 그럼 걸을 수 없지. 맞아. 주변에 쓸모없는 땅이 있어야 두 발 딛는 공간이 쓸모있게 되는 거야. 준호가 무릎을 쳤다. 아, 그럼 쓸모없는 것과 쓸모있는 것이 서로 도와주는 거네. 맞아. 그래서 장자는 쓸모없는 것을 아는 자라야 무엇이 참으로 쓸모있는지 말할 수 있다고 했어. 와, 정말 깊은 말이네. 그리고 이것도 현대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 요즘 사람들은 모든 걸 효율성으로만 판단하잖아. 돈이 안 되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당장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를 들어 예술이나 문학, 철학 같은 거. 당장 돈벌이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이 나와. 그럼 나처럼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위험하다기보다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지. 공부도 열심히 하되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직접적으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은 것들도 경험해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음악 듣기, 책 읽기, 친구들과 수다 떨기, 자연 속 산책하기.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해. 언뜻 쓸모없어 보이지만 마음의 양식이 되거든. 준호가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말했다. 정아야, 너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좁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생각한 거야. 그것도 필요한 거고. 그럼 일요일에 정말 태어사에 가서 더 배워보고 싶어. 좋아. 그런데 준호야,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뭐야? 이런 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돼. 둘 다 중요한 거니까 균형을 맞춰야 해. 그럼 넌 어떻게 해? 나는 학교에서는 수학, 영어, 과학 열심히 공부하고 절에서는 저녁에 짧은 시간 철학 공부를 해. 그리고 주말에 법회 참석하고.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 평일에는 대부분 시간을 학교 공부에 쓰고 철학 공부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학교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돼. 어떻게?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집중력이 높아져. 그리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공부 효율이 올라가는 거야. 준호가 감탄했다. 정말 일석이조네.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뭐야? 인생에 대한 관점이 넓어져. 시험을 못 봐도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여유가 생겨.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 때 긴장을 덜해서 실력 발휘를 더 잘하게 돼. 우와, 그런 효과까지 있구나. 하교 시간이 되었다. 준호가 정아에게 말했다. 정아야,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고마워. 나도 내가 관심 가져줘서 기뻐.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같이 와. 꼭 갈게. 아, 그런데 혹시 그 법회에서 뭘 준비해 가야 해?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돼. 편한 마음으로만 와. 단지. 뭐야? 열린 마음으로 와. 그게 제일 중요해. 집으로 가는 길에 정아는 뿌듯했다. 준호뿐만 아니라 민지, 영수,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관심을 보인 것이 기뻤다. 어제는 좌절했지만 오늘은 희망을 느꼈다. 태어사에 도착해서 정아는 수보리를 찾았다. 그는 법당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명상하고 있었다. 수보리 스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수보리가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정아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다. 준호와의 대화, 노자의 수레바퀴 비유를 사용한 것, 그리고 장자의 무용지용 이야기까지. 스님,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뭐니? 어제는 준호 때문에 너무 속상했는데 오늘은 그 준호가 제일 열심히 들어줬어요. 이런 것도 공과 관련이 있나요? 수보리가 깊게 웃었다. 물론이지. 고정된 적도 없고 고정된 친구도 없다. 모든 관계는 인연에 따라 변화하거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스승이 내일의 벗이 될 수 있어. 그럼 사람도 공한 거네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공하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는 뜻이지.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준호를 미워했던 것도 의미가 없었던 거네요. 미워한 것이 의미 없다기보다는 그 감정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구름이 지나가듯 감정도 지나간다는 걸 알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 아, 정아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때 효산 스님이 법당으로 들어오셨다. 정아가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나 보구나. 얼굴이 환해 보인다. 정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효산 스님께도 말씀드렸다. 그래, 잘했구나. 효산 스님이 흐뭇하게 웃으셨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이 배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보시라고 하셨거든. 보시요? 그래. 보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돈이나 물건을 주는 제시, 두려워하는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무예시, 그리고 지혜나 지식을 나누어 주는 법시가 있어. 내가 오늘 한 일이 바로 법시란다. 제가 법시를 했다고요? 정아가 놀라워했다. 물론이지. 내가 준호에게 노자와 장자의 지혜를 전해준 것, 그것이 바로 법시야. 수보리가 덧붙였다. 그리고 법시는 다른 보시와 달리 줄수록 더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어. 내가 지식을 나누어 줘도 너의 지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지. 정말요? 그럼 오늘 준호에게 설명하면서 너 자신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 않았니? 정아가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다. 준호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네, 맞아요. 설명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바로 그거야. 이것이 가르치는 자가 더 많이 배운다는 법칙이란다. 효산 스님이 말씀하셨다. 정아야, 그런데 일요일에 친구들이 온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구나. 어떤 준비요? 젊은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법문을 해야지. 너무 어려우면 금방 지루해할 테니까. 수보리가 제안했다. 이번에는 대화식으로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이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좋은 생각이군요. 효산 스님이 동의하셨다. 정아야, 내가 친구들과 함께 앞에 나와서 질문하고 우리가 답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저요? 정아가 깜짝 놀랐다. 왜 못하겠니?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직 많이 모르는데. 모르는 것이 오히려 좋아. 수보리가 웃었다. 모르는 사람의 질문이 가장 순수하고 진실하거든. 그리고 내 또래 친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도 너야. 정아가 용기를 냈다. 그럼 해볼게요. 좋다. 그럼 이번 주 동안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미리 생각해 보렴. 네. 그런데 스님들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오늘 준호한테 노자의 수레바퀴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장자의 무용지용과 좀 헷갈렸어요.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효산 스님이 설명해 주셨다. 좋은 질문이구나. 노자의 도덕경 11장에는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 있어. 그 비어있음에 수레의 쓰임이 있다는 구절이 나오지. 이것은 비어있음 그 자체의 쓸모를 말하는 거야. 그럼 장자의 무용지용은요? 수보리가 답했다. 장자의 무용지용은 좀 다른 관점이야.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큰 쓸모를 한다는 뜻이지. 예를 들어 굽은 나무는 제목으로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에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대화도 하는 거야. 아, 그럼 노자는 빈 것에 집중하고 장자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네요. 옳지. 효산 스님이 칭찬하셨다. 둘 다 같은 도가 철학이지만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
그럼 둘을 합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야. 노자의 빈 것의 쓸모와 장자의 쓸모없음의 쓸모를 합치면 공의 진정한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지. 정화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다. 스님들, 그럼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나요? 물론이지. 수보리가 답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공허를 싫어한다고 했지만 훨씬 나중에 나온 현대 물리학에서는 진공이야말로 무한한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해. 정말요? 양자물리학에 따르면 완전히 비어있는 것 같은 진공 상태에서도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한다고 해. 이것을 진공요동이라고 하는데 노자의 공 개념과 놀랍도록 비슷하지. 정화는 감탄했다. 와, 2500년 전 노자가 현대 과학을 미리 안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고 효산 스님이 웃으시며 말했다. 아니면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다는 뜻일 수도 있지. 해가 완전히 지고 저녁이 되었다. 정화는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방으로 돌아갔다. 내일부터 또 다른 철학적 모험이 시작될 것이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정화는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창밖에 달이 태어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달빛 속에서 정화는 공이 결코 빈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